경제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은요, 나이 환갑 넘어서 해야 돼요. 가족을 결성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이슈가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해서 우리 재화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MZ세대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아무리 고민한다라도 답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할래. 절반은 자녀 필요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의 의식 변화 조사에 따르면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밖에 없었고요. 그중 2명 중 1명이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좀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요. 똑똑해졌어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요, 최선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살만하면 이게 나아요. 먹고 살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이 빡빡함이 현재 이슈가 아니라 미래에까지 관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도성장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MZ세대한테는요, 미래가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낮은 미래예요. 그 낮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라? 당연히 이거는 뭐 결혼이라는 카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50대, 60대 우리 X세대 부모님들은 야, 니네 왜 결혼하지 않느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제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은요, 나이 환갑 넘어서 해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30대에 축적 소득 하나도 없어요. 자산 소득 하나도 없고요. 근로소득도 굉장히 낮은 단계인데 부양해야 될 가족을 꾸려라. 굉장히 위험한 사고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요, 인구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정책이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건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 쉽지 않다라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뭐 정책 단위에서 이거를 잘 풀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구조는 인구가 없어요. 노동이 없고요, 줄어들고요. 노동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근로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캐피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줄어드는데 구조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건데, 아무리 고민한다라도 답이 만들어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차원 안에서 더 똑똑해진 친구들의 느낌은 당연히 지금까지 대응책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이 부족한 판단 안에서 나의 미래를 베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과거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찾았고 둥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련했다면 자녀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 자녀를 안 가진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딩크적인 거죠. 이 뭐냐, 먹고 살만한데도 안 가진다는 거는 이건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번 소득을 배분해서 쓸 수 있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본질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선배 세대의 그 아이디어가 지금 MZ 세대에게는 희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DNA를 지구에 남겨서 뭐 할 건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 가치관적 현상으로 연결이 된다면 어떤 장치를 쓰더라도 사실은 출산이 반등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까지 접어든 거 아니냐. 만약에 방향이 정해지면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범위와 깊이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게 경제적 부담인데, 과연 이런 비싼 집값에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출산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집과 월급비죠. 원래는 아마 월급이 가장 커야 되는데요. 한국은 독특하게 짧은 시간에 이제 부동산, 주거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친구들의 일이 체감하는 가장 큰 아마 항목이 아마 주거비가 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저성장이라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한 노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선행적인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이나 시장 파트에서는 이미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서의 성장 구도를 이제 이미 재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재편도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청년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똑같아진다만 하더라도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청년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면 이거는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일본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주거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소위 본인의
소득 수준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도 약간 늘어나는데 지출해야 될 물가의 수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게 되면 이 격차가 사실 스태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자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인내 효과가 있어요. 버텨낼 수가 있는데 축적 자산이 없는 친구들, 그나마 근로소득 가지고 의사소득 결정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그걸 못 버텨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떴다고 연봉이 뛰었다고 막 좋아하는데 연말에 집주인이 야 전세 1억 올려줘 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게 1천만 인구가 지금 930만까지 줄어든 이유인 거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20대, 30대들이 결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똑해진 친구들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핵심일 수 있는 주거비와 관련돼 있는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뭐 우리 출산 정책 나오는 거 보면 출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출산의 의지가 아니라 출산 이전까지도 가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가족 부담가 발생을 하는데 이미 들어간 친구들에게만 집중되는 방식들이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왔는데 월급도 변변찮고 집은 뭐 하물며 생각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도록 할 수 있는 조금 미세적이고 조금 친절한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뭐 합계 출산율이 2배나 높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10주에서 6개월로 이제 늘리는 파격적인 대책도 또 내놓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 보육 확대 그리고 육아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을 이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국에 도입했을 때 어떤 정책이 좀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급여형의 정책들이요, 그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효과가 없진 않은데 가성비가 낮아요. 이게 일단 이제 최종 결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다른 국가군을 이제 가지고 와서 국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국제 비교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결과가 비슷하다고 이 효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서브 스트럭처, 하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 구조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다 다른 거는 방치하고 이걸 넣었을 때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나올 거야라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도 갈 거야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산 정책을 쓰는 거는요, 가장 쓰기 편한 정책이라서 그래요. 예산 정책은 한 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기획하고 하반기에 집행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청년, MZ 청년의 이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그 미래와 관련된 이슈를 쓰겠다? 그러면 지금 돈 쓴 거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결과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그 설계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우리의 예산 구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해 낸 거 한 해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식은 다 모아가지고 돈 툭 주고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이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옛날에는 굉장히 유효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정근대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인구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복지가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지가 뭐냐?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자리가 있으면요, 복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 벌어가지고요, 자기가 필요한 복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적게 걷어들일게. 네가 필요한 복지 시장에서 다 사. 이게 이제 미국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적게 걷어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낮죠, 그들 국가는. 반대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스칸디나비아 같은 그 북유럽 모델. 여기는 뭐냐면 세금 무지하게 높게 걷어들입니다. 대신 네가 생애 전체 필요한 거는 정책에서 다 풀어줄게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한국은 뭐냐라는 거거든요. 한국은 기업 복지예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건 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는 그 안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런 거죠. 복지 굉장히 필요하지. 필요한 거는 일단 기업 니네가 좀 책임져줘.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면 그 일단 들어간 친구들은 월급이라는 체계 안에서 구매력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최소한의 문제만 정부가 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간 거죠. 북유럽하고 좀 다른 케이스죠. 요게 이제 자녀 복지형, 시장 복지형에서 미국형이랑 좀 가까운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에요. 직원들한테 챙겨줄 게 굉장히 많아요. 딴 나라에서는 그런 거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해야 될 건 정부가 하는 건데 한국은 정부가 해야 될 복지의 역할을 기업에 의탁시켰고 의탁을 받아준 기업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는 정경유착, 좋은 의미로는 시장 활로 타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정책금리다, 정책자원이다 해가지고 가게에 빌려줄 때는 금리 20% 빌려주는데 이 재벌한테 빌려줄 때는 1%, 2% 빌려주는 그런 차등화된 자원 배분의 정당성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기업 복지, 기업들이 더 잘합니다. 교육이 투자가 아니니까 비용이라는 것처럼 인건비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비용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로봇 쓰면 되지. 왜 사람을 쓰면 이런 식의 맥락이 된 거거든요. 그 속에서 복지의 대상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MZ세대가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한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이거 다 기업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업만 잘 들어가면 가족을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기업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기업도 살기 바빠졌거든요. 아까 얘기한 노동을 넣는다고 자본을 넣는다고 뭔가를 못 만들어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안에서 MZ세대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선배 세대들은 어쨌든 이 고도성장의 흐름에 잘 타가지고 집도 회사가 일정 부분 도와줘, 뭐 아프면 병원비 줘, 교육비 지원해줘, 뭐 퇴직금 줘. 아니 세상에 이거 다 해주는데 가족을 결성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현금급여형에 옛날에 했던 방식을 쓰니까 그 안에서의 미스매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더 똑똑해진 친구들이 판단하는 결과는 0.7인 거죠.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면 집을 사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빈집이 넘쳐나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들 많이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와 집값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경제학 교과서 찾아보면 당연히 논리는 단순하죠. 수요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겠습니까? 단 이제 수요와 함께 공급의 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한국의 이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급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 비교적 그래도 일본보다는 공급의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한 게 또 한국 시장이라 잘은 모르겠어요. 인구가 줄어도 공급도 같이 줄면 뭐 여전히 가격 수준은 유지가 되겠죠. 그런 맥락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이제 미래 이슈라 감히 판단을 못 드리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적어도 오르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수요를 또 분해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수요가 진짜 줄어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차피 집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맥락들. 특히나 이제 일자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는 그 얘기가 더 유효하겠죠. 그런 식으로 맥락을 따지면 인구가 줄어들어도 표면 밑에서는 사실 세대수는 더 늘어난다면 수요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한국적인 특수성입니다만 이 수요 안에 또 우리 가수요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건데 진수요에다가 가수요까지 같이 합쳐져 버리니까 이 진짜 수요를 확인할 수가 없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가수요라는 게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그때그때의 개념이나 인식 차이에 의해서 또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처럼 막 경기가 안 좋으면 가수 10개 있던 게 한순간에 막 한 개로 줄어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진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 이제 추정하는데 굉장히 큰 그 소위 바이어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가하기는 굉장히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뭐 부동산을 포함해서 우리 재화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구가 아니라 인재라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이슈로 극복하는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한국 경제의 성장의 기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고